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속이 상했는데 어디 얘기할 곳이 없어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속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항상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제 친구들이지만 입이 그리 무겁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한 사건에 있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속에 담아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혼자만 알고 있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이야기가 죽은 난방일 수 있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잘 살았지만 태어나고 얼마 안 가서 경제가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돼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저는 기억도 없을 때라 부유한 저희 집이 상상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본 부모님과 오빠는 그 시절에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워할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힘들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에 비해 잘 살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버지 쪽 식구들이 다 잘 사는 편이라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가 진짜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고모네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를 엄청 예뻐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동생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창피하셨는지 어머니에게 늘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돈이라도 받았으니 자식들 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며 아버지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 덕에 오빠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빠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학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자존심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받을 건가요? 어머니는 자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라고 자존심이 없겠어요? 늘 도움을 받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오히려 밝게 저희를 보고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커가면서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쓸쓸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더 밝게 저희에게 웃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저희만 아니면 부모님은 돈을 받지 않았을 거고 부모님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오빠는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빠에 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그리 흥미가 있는 편도 아니라서 괜히 대학에 갔다가 부모님이 고문의 눈치를 더 볼 것 같아서 저는 완전히 대학에 들어갈 생각은 접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대학에 꼭 가라며 눈치 보이는 거라면 그런 생각 말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고 착실히 돈을 모아서 작은 쇼핑몰을 하나 냈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하고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을 날렸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점점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빨리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고모들에게도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물론 갚으라고 돈을 주신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늘 눈치를 보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파 제가 대신 돈을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대견하다며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효도를 한다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오빠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저도 의류사장이 되어 드디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되니 저도 결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제 나이라 알고 나왔을 텐데 제가 만난 사람은 다들 어린 여자를 만나길 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제 나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심심해서 나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허세만 가득했고 어린 사람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어린 여자들을 좋아할까요? 제가 만난 남자들만 그런 걸까요? 이런 사람만 많이 만나다 보니 소개팅은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단골 손님 중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소개팅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제 손을 잡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 서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그냥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허세도 없고 사람이 담백하니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할머니 같지만 속으로 참 참한 청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보면 한순간 느낀다는데 저는 순간 이 느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 사람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군청 9급 공무원이라는 말과 늦둥이라는 말만 기억나고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하에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서 그런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시댁이나 마찬가지니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서 자기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긴장하지 말라는데 다들 아시죠? 긴장을 하기 싫어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시댁 눈치 안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인데 좋게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나서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 말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은 찝찝한 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감을 보더니 어머니가 이걸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감을 사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고 말을 했는데 괜히 부모님 부담스러워한다고 자기가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괜히 어머니 눈치 보여서 그런 거지? 괜찮아. 어머니는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셔. 저는 그 말이 괜히 섭섭했습니다. 한 번쯤은 제가 줬다고 말을 하면 점수라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말리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가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사서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오지랖인가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저는 참다가 남자친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셔도 부모님은 다들 뭘 챙겨주면 좋아하셔. 그리고 싫어하는 거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그냥 주면 안 돼?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어차피 곧 만날 사이인데 아직 만나뵙지는 못해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 자기는 내가 이러는 게 창피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이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런 거야? 그렇지.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남자친구도 포기하고 사자고 했을 텐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부담스러워서 그러냐고 물어보니 말끝을 흐리면서 이야기 주제를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자기가 잘 말을 해보겠다고 하고 감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 또 찝찝한 겁니다. 제가 사자고 했는데 막상 사니 찝찝하다고 하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저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드리는 거 기분 좋게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잘 전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표정은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화해를 했으니 거기서 또 싸울 수 없어 마음에 담아뒀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남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서운해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누가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 이름은 가명으로 얘기할게요. 너 혹시 소영이한테 남자친구 이야기했어? 아니, 왜? 소영이가 네 남자친구 이야기하던데? 뭐? 나는 지연이한테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지연이가 소영이한테 얘기를 했고 소영이는 지금 제게 말을 해준 친구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와는 같은 무리에 있는 친구기는 했지만 속을 털어줄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같이 노는 정도였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가 대학을 디자인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자기도 옷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 덕에 저희는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영이가 모르고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영이는 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별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지연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믿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녔다고 들으니 실망이 크더라고요. 소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영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한 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연이와 소영이와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몇 명이 더 있는데 그중 셋이서 정말 친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제게 왜 대학을 안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옷 사업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게 솔직히 말해준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해보라면서 응원을 해주고 뒤에서는 욕을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와 소영이랑도 친하기 때문에 제가 소영이에게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연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제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소영이에게 연락을 했고 소영이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믿음은 깨져버렸고 다시 만나도 그 전만큼 마음을 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걸 서로 느꼈는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그걸 느꼈는지 셋이서 만나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연이도 여기저기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남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때도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한 번씩 다른 친구가 제가 겪은 일을 알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연이가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연이는 그 뒤로도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저는 그냥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게 말해준 친구는 그래도 힘든 일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탓하지 말고 지연이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연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빠가 또 답답하게 굴어? 아니, 그건 아니고 너 다른 친구들한테도 내 남자친구 이야기하고 다녔어? 그게 아니 답답해서 얘기했어. 그럼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그야 너는 네 남자친구니까 말은 못했지. 그리고 소영이랑 나랑 사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소영이한테 이야기를 해? 아니 나는 야,
솔직히 나도 답답해. 너랑 소영이랑 싸웠지. 내가 소영이랑 싸웠어? 그리고 너도 답답하다며 네 남친. 나도 답답해서 말을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너 진짜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됐어. 나도 기분 나빠서 말 못하겠다. 오히려 지연이는 뻔뻔하게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남에게 제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는데 그걸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와 저는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지연이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저는 받아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름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고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이 친구와 친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연이와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친구를 잃은 거라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 기분이 며칠째 좋지 않는 걸 느꼈는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남에게 했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어서 말한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제가 답답했는지 뭐라고 말 안 할 테니 빨리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미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언제까지 몸이 안 좋다고 말할 거야? 내가 널 몰라? 무슨 일 있을 때 그러잖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냥 말해봐. 아니, 미안해. 그냥 친구랑 싸워서 그랬어. 그냥 친구랑 싸웠다고 자기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 왜? 그 친구랑 인연을 끊었어? 그래서 속상해서 그래?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폭발을 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일, 그간 있었던 일, 남자친구에게 섭섭했던 일 모두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갑자기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을 했는지 점점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10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데려다 줬고 아무 말 없이 내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집 앞으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의 기분이 풀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 남자친구의 첫 이야기는 헤어지자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바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갈까 생각을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남자친구 집에 간 적이 없으니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결국 소개해준 손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단골 손님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눈치를 보며 안 된다고 돌려 말을 했지만 너무 절박해서 제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단골 손님은 자기가 연결을 시켜줬으니 책임지겠다며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자친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자친구를 볼 때까지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어요. 남자친구와 이별, 친구와 절교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와 연락이 됐고 남자친구와 몇 달 만에 만나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좀 욱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마음고생 다 시키고 다시 저를 보며 보고 싶다고 하니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만큼 남자친구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해를 했고 그 계기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일이 저희의 최대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랬어야 했어요. 저희는 먼저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가 참하다며 처음 한 마리 참한 청년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왜 웃는지도 모르고 저를 이상하게 봤고 제가 이유를 말해주자 그제서야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빵 터져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좋게 봐서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가 걱정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뵈러 가기 전 시누이들을 만나야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누이가 먼저 보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시누이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가 누나들이 아닌 늘 누나 한 명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 겁니다. 시누이가 한 명과 셋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늦둥이라 시누이와 저와 나이 차이가 꽤나 나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는 삭막했습니다. 처음 첫째 시누이의 눈빛에 기가 죽었고 둘째 시누이의 묵직한 소리에 기가 죽었고 셋째의 무표정에 기가 죽었습니다. 처음 시누이들을 봤을 때 카리스마에 눌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시누이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저를 그냥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첫째 시누이가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시누이들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옷 장사한다고요? 네, 작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있어요? 5명 정도 있고 바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도와줘요. 막내가 왜 좋아요? 저는 제 생애 처음 압박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누이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일은 해야죠. 아니, 공무원 남편이 있는데 뒷바라지 해야지 않겠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공무원이라고 저보고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하지 뭡니까? 솔직히 돈은 제가 더 많이 벌고 그만두면 남자친구가 손해인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왜 그만두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만해. 막내, 너 지금 누나들 말하는데 막는 거야?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세상에나 남자친구는 시누이의 말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돈은 좀 있겠네. 그럼 일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내를 정말 귀하게 키워서 그래요. 이해하죠? 고작 그런 이유로 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만 하고 결혼하고도 그냥 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시누이들을 보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누가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그렇게 넘기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해. 그러다 결혼하고 그냥 우리 무시하고 일하겠다. 시누이들은 점점 말이 짧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셋이서 저를 쏘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는 중간에서 화를 누르느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솔직히 처음 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요. 제 남자친구도 사랑해요. 형님들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제 일을 할 거고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이야기할게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런 말해서. 그때 순간 첫째 시누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님이라니? 너 얘기 안 했어? 아니 그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할 시간이 없어. 무슨 그런 거짓말. 저희 아버지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아버님 이야기할 때는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안 계신다고 들어서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남자친구를 보는데 남자친구를 보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이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가 났고 혼자 룸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들은 떠났고 저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라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냐고 물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가족에 대해 말을 안 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그 사람과 떠났고 이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한 저희 집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고 결혼을 결심하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할 시간을 잡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떠날 사람도 아니고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표정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남자친구가 표정이 안 좋았는지 그때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 말을 꺼내서 이걸 지금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한 때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표정이 안 좋았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도 못하는데 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니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대요. 하지만 헤어지자고 한 이상 다시 만나자고 할 수가 없어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도 얘기한 게 아니라 형님들 아니었으면 몰랐었던 이야기잖아. 그럼 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떠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냥 속상했어요. 혼자 소갈이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화목한 가정이 부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말을 안 한 남자친구가 밉기도 했다가 그럴 수 있겠다고 수긍을 하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 결혼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도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고 마음고생한 게 다 보여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시누이들은 계속 봐야 하잖아요. 아니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전이야 공무원 거렸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이상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여자들의 기싸움인가 넘기려고도 했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힘들 것 같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결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만큼이나 제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제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냉랭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일찍 이야기를 했더라도 제 친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워서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한마디로 저는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누이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어머님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누이들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게 원래 성격이 아니라니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안 그런가요? 며칠 뒤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기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차피 만날 거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했고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남자친구가 늦둥이라 그런지 연세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완전 깡 시골에 계셨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무슨 시누이들과 비슷하게 무게가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친구요. 인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겉보기와 다르게 구수한 말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첫마디로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됐습니다. 뭐? 여자친구? 지금 네 여자친구라고 했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것 좀 드세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오빠한테 물어봐서 샀어요.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왜 자꾸 이러실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자친구라고요.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걱정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앉아서 잠깐 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다만 서운했던 건 남자친구가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이젠 가족이 되는 건데 다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에도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계속 저도 모르게 봐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사업해요. 옷 사업하고 있어요. 뭐? 사업? 아이고,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어디서 사업을 하노? 그 집안은? 아버지는 그냥 회사에 다니시고 있고 어머니는 아이들 봐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어요. 그래. 그럼 뭐 비슷한 식구끼리 결혼하면 되겠네. 우리 집은 알다시피 공무원 집안이라. 알지? 보자. 그 경석이 가가 지금 사업한다고 했지? 네. 경석이가 왜요? 뭐 경석이 걔를 소개해주면 되겠네. 네? 아가씨도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사업하는 남자 만나보는 건 싫나? 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저한테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는지 다들 이 상황이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 상황에 있어도 제가 뭘 들었는지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아와, 싫나? 그럼 됐다. 우리 아들은 알지? 공무원이라 누가 넘볼 수도 없다. 자고로 여자는 지아비를 섬기면서 살아야지. 어디 하늘 같은 공무원 남편 위에서 놀라고 하노? 어머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친구는 제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고 여자는 조용히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결국 시누이와 비슷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왜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도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반대하고 있었어? 나는 어머니가 처음에는 치매가 있으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그냥 나를 무시한 거더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결혼 이야기도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선물 같은 거 보내주자고 했을 때 말린 거지.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할까요? 모든 건 다 잘해주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과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바보같이 저는 저를 탓했습니다. 순간 남자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눈치 하나 못 채고 바보처럼 남자친구만 본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친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혼자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드라마처럼 비 맞으면서 처량하게 집 앞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제 마음이 아파서 바로 봐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짠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고 남자친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당사자는 저인데 왜 부모님과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해가 되는지, 왜 화가 풀리는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왜 약해지는지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아낀다고 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고 여기는 공무원이 되어 효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 일이 너무 하기 싫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살기 싫다고 울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존심에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 자네 마음도 알지? 힘들었겠구먼. 그런데 어르신은 왜 우리 막내를 싫어하는가? 그냥... 괜찮네. 그냥 편하게 말해봐. 다 이해하니 괜찮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다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그 이유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라면 제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책임지고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망시켜드려서. 그리고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방으로 들어와 제게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모든 걸 말을 못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할게. 잘못했어. 내 이야기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 그리고 왜 시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자기의 가정사 다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드세고 아들만 고집해 시누이들은 시어머니를 보면 치를 떤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시누이들의 손에 컸기 때문에
시누이들과 남자친구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자기들이 먼저 보겠다고 했고 이 집안에 결혼을 오게 될 제가 걱정되어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헤어질 사람은 떨어질 거라며 남자친구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국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쨌든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아버지 이야기를 안 한 건 남자친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때 시누이들에게 된통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면 그래도 서로 가정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며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며 시누이들이 노발대발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저는 테스트를 해봤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털고 말해주는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남자친구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이번에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식장을 알아봤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결혼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알겠지? 고마워요. 어머니가 마음 편히 가지라고 늘 말을 해줘서 저는 예전보다 한결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 전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뵙게 된 날, 저는 그날이 단연코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중성을 받고 여태껏 받아보지 못한 수모를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식당을 예약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신다고 집에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을 하면 자주 가야 할 집, 그냥 눈 딱 감고 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수성찬이 떡하니 차려져 있지 않겠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음식을 먹고 체하고 말았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봐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점점 식은땀이 나고 속은 더부룩했어요. 너무 심해서 헛구역질을 했는데 그 순간 정적이 깨졌습니다. 네, 임신했나?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음식 앞에서 헛구역질을 한 건 예의가 아니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 저도 모르게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노? 학교는 여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정신이가? 대학교? 제가 대학은 안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뺨을 때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절 주제에 공무원 아들을 넘봐? 어머니. 이년이 미쳤나? 내 아들을 넘봐? 넘볼 걸 넘봐야지.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지금 맞은 게 맞는 건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뺨을 맞아봤거든요. 그리고 잡채가 제 얼굴에 날아오더라고요. 혹시 김치 싸대기 아십니까? 저는 잡채 싸대기를 맞았어요.
내 이 결혼 그래도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 결혼 반대다. 지금 저 치셨어요? 요 요망한 것이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치켜뜨노? 그리고는 또 저는 뺨을 맞을 뻔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막지 않았으면 제 양쪽 뺨이 다 부었을 겁니다. 저는 뚜껑이 열려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군수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인 거 모르셨나요? 왜요? 그 잘난 구급 공무원 아드님이 그것도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며 제게 미안하다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가 잡채를 털었다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돈은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럼 잘나신 아드님과 오래오래 사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드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처럼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저라면 이렇게 못해요. 왜요? 아까처럼 말씀해 보시죠. 어디서 내 아들 넘보냐고 소리쳐 보세요. 제 뺨 또 때려 보세요. 못하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구급 공무원보다 훨씬 대단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 생각해서 공무원 했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오빠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세요? 그리고 사과는 안 받을게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괴했습니다.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이 바뀌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첫 마디였습니다. 미안해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니? 뭐?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싶었어? 나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말인데 왜 네가 얘기를 해? 지금 그게 중요해? 내 꼴 안 보여? 나 맞았어. 음식으로도 맞고 뺨도 맞았어. 그런데 하는 말이 그것밖에 안 나와? 아니, 그게... 저는 화가 나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 몰골을 보고 부모님과 오빠는 놀랐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누가 이런 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은 결혼 반대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화가 많이 나셔서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딸 책임진다는 게 결국 이런 건가?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죄송하다는 말 안 해도 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래. 끝내는 게 맞겠다.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런데 이 상태로 결혼을 했다가는 우리 얼마 안 있어서 헤어질 거야. 잘못했어. 앞으로 어머니 안 만날게. 응? 남자친구는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지만 더는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냉정하게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고 분명히 만날 거야. 그 전에 자기는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나한테 말할 기회가 많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피한 건 자기였지. 그리고 형님들도 그러면 안 됐어. 날 걱정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자기도 나름 테스트 해본 거잖아. 애초부터 그 자리를 만들면 안 됐었지.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꼭 불쌍한 척하면서 울더라. 왜? 그러면 봐줄 줄 알았어? 매번 그럴 거야? 잘못이 있으면 매번 피하기만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장인어른은 무슨,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집안이 좀 유별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왜 다 끝나고 나서야 안 걸까요? 제가 너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까요? 단골 손님은 그 뒤로 좀 미안했는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안 피하고 와서 사과까지 한 게 고마워 저는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 인연은 더 끈끈해졌고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제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만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일이 아직 치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 잘 선택한 거 맞겠죠. 모든 일이 후회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잘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네요. 가끔 그냥 제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잘한 거 맞겠죠?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던 이 씨입니다. 분통 터지는 제 마음을 속 시원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외동아들을 하나 키웠습니다. 네, 키웠습니다. 아들은 작년 이맘때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병명은 위암이었지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민해서 위가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자기 만족을 못할 때이면 늘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만큼 말이죠. 그런 아들이라서 2년에 한 번은 위 내시경도 착실히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4년 전 크리스마스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 부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했는데 일이 꼬여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줄 돈을 대출을 해서 주고 나니 점점 빚만 늘어서 집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오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겠죠. 아무튼 당시 아들 부부와 손자 한 명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일이 늦어지나 아니면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만취한 아들은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랑 나랑 얼마나 자기 연락 기다렸는 줄 알아?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왔어? 나에게 미리 전화 한 통 해주지. 그래, 승준아. 엄마도 오늘 저녁 먹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라. 다음에 같이 저녁 먹자.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서럽게 우는 아들을 보니 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어떻게 해? 군대를 갈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제 남편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아들을 안으면서 물었습니다. 승준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인 지연이 또한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당신이 이렇게 우니까 너무 무서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은 그렇게 오늘 병원에 가서 지난 검사를 한 결과를 듣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위암 3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늘 위가 안 좋아서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오라고 연락을 해서 오늘 갔거든? 처음에는 위 궤양이 조금 더 심해졌는가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조직검사를 하고 간별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3기래.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희 신랑도 7년 전에 위암으로 저 세상으로 갔는데 하나 있는 아들까지 위암이라고 하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싶어서 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확실해? 내일 당장 유명한 병원에 가보자. 자기 우리 동네 작은 병원에 갔잖아. 대학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어떡하라고.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 이 사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술에 취해 울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우리 아들이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남편 또한 마지막에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신랑 또한 위암에 결국 전이되어 수술하다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아직 40대인 아들이 위암이라니 정말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정말 엄마인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많이 아플 텐데 우리 아들 어떡해 라는 말만 입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을 하다 아침이 되어서 아들에게 제가 찾은 위암 전문의를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찾아보신 거예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 차릴게요. 죽이라도 먹고 힘내야죠. 여보도 죽이라도 먹어. 그렇게 죽어가는 표정도 하지 말고 우리 병원 다시 가보자. 다른 의사는 다른 진단을 할 수도 있어. 며느리는 죽을 것 같은 저희에게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잘 관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도 힘내기 위해서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 좀 주무시라고 하고는 유명 병원에 전화를 돌리면서 일일이 예약을 잡았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본인 할 말만 하는 며느리였는데 아들이 아플 때는 나서서 신랑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뒤 아들은 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를 후배에게 넘겨준 뒤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유명하다는 교수님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분이 수술을 포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수술을 잘하는 게 1번이요. 2번은 항암 치료였습니다. 수술보다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항암 치료였어요. 저희 신랑이 정말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승준아, 수술은 무사히 잘 되었어. 그래도 위암은 항암 치료가 힘들어서 당분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저 잘 이겨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은 저에게 웃어주면서 본인은 잘 이겨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 옆에서 늘 상주하면서 아들을 살뜰히 생겼습니다. 보호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자렴. 여기서 매번 간호사분들 왔다 갔다 하고 6인실이라 마음 편하게 못 자잖아. 오늘은 내가 있을게. 집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 아들 봐주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있을게요.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젊잖아요. 괜찮아요. 제 남편인걸요. 며느리는 입원하는 순간부터 2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수술하고 나서 계속 미열이 나서 퇴원이 늦어졌습니다. 퇴원하고도 통원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입이 없자 며느리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오빠가 하는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보험금이라고 해봤자 1,000만 원이 다인데 벌써 다 사용했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5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올 것 같아요. 저희 고모네 아들인 사촌 오빠가 옆 동네에서 고깃집을 해요. 제가 가서 일할게요. 아는 사람이라 신랑 병원 가는 날은 빠질 수 있게 양해해 주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는 60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구 하나는 있어야 손자도 케어하고 아들도 케어할 수 있기에 저는 며느리에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위절제술을 하고 나서 더 예민해졌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지치는 병이더라고요. 특히 모든 음식을 토하니 아들은 점점 살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였어요. 그 사이에 손주 녀석은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도 모든 관심이 아비한테 집중이 되어서 잘 챙겨주질 못했는데 대견하게 자기 앞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항암 4차 치료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며느리에게 병원까지 무리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항암제는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통증을 간혹 호소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승준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암 환자분 자체가 면역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통증을 더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암세포가 다시 분화해서 결국 치료가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항암 치료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머리 빠지는 것부터 구토를 계속하다 보니 입원해서 영양제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항암 치료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항암 그만하고 싶어. 승준아, 조금만 더 해보자. 아들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해서. 엄마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여보, 항암 치료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힘든 거 알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죽을 거야? 나랑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려고. 자기 하나 살려보겠다고 밤에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아들 마음도 누구보다 보호자 입장이었던 며느리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하루 아픈 남편을 대신해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남편 케어에 아들 케어에 하루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했고 그나마 신랑이 사망보험금부터 각종 암보험을 3억이라는 큰 돈을 넣어두었기에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원비로 1억 이상을 썼지만요. 저는 울면서 며느리 손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준이가 이렇게 말해서 화가 나지? 나도 그랬어. 네가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아파서 미안하다. 지연이가 고생이 많아.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우리 승준이 일어날 거야. 나도 옆에서 잘 케어하고 있을게. 어머님, 저 사람 어떡해요?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40대인 아들을 포기할 엄마가 누가 있을까요? 항암 치료도 민간요법으로 좋다는 것들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병간호를 임했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는 진통제와 약을 주면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몸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병투병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런 거겠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곳에서 갑상선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들이 이 상태라고 말하고 저 말고는 아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은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보자 말씀하셨어요. 제가 몸에 이상이 생기니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 손자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약 먹기로 했어. 약물 치료해보고 안 좋으면 수술해야지. 나까지 몸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재산이라고 하나 있는 집은 어떡하지 싶은 거야. 지금이라도 집을 며느리 앞으로 해줄까? 어차피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으니 죽고 나서 상속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요즘은 미리 하긴 하더라. 승준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부부끼리 상속할 때 세금 내야 하니 며느리 앞으로 해주려고. 혹시 모르니까 상속할 거면 변호사 만나봐.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 아마 법적으로 도움을 줄 거야. 저는 다음 날 바로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오랜 친구였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보아온 동생 같은 아이였습니다. 자식이랑 법으로 묶여서 계약을 하는 게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누님, 오랜만이에요.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며느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요즘 하도 상속만 받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얼마 전에는 80 넘은 노모가 오셔서 아들에게 모은 재산을 30억 정도를 상속해 주었는데 본인은 아프지도 않은데 요양병원에 가두려 한다고 고소한다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건 며느리이건 요즘은 효도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누님도 며느리분이랑 와서 작성하고 가시죠. 부모 봉양은 당연했던 저희 시대와 다르게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도계약서는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 조건을 걸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부모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도 되긴 했고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까지 아파서 힘들어지면 이런 것조차 생각도 못할 건데 미리 작성해놓고 증여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앞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6억이라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가 된다면 아들을 조금 더 잘 살펴주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며느리랑 아들은 요즘 말 한마디 잘하지 않더라고요. 둘 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좋은 말이 나오질 않겠죠. 이 일로 부부 사이에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들이 이렇게 빨리 저 멀리 가버릴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이 집을 지연이 이름으로 증여하려고 해. 그간 우리 승준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가장 역할까지 잘해줘서 고마워. 오늘 아는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효도 계약서만 쓰고 증여를 해주는 게 요즘 추세라. 물론 지연이가 증여받고 나몰라라 하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변호사인 동생이 꼭 쓰라고 해서 여기 읽어보고 사인하면 돼.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그런 계약서 없이도 저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하고픈 대로 해. 어차피 이 사람 이름으로 돌아갈 거니까.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사업이 망해서 어머니 댁에 사는 건데요. 주신다는데 그냥 사인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생활비 주는 것처럼 40만 원 정도 달라고 적은 거 말고는 없어. 병원이야. 지금은 나 혼자 잘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따라야죠. 주신다고 하시면 저야 나쁠 거 없죠. 며느리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저에게 시장을 보라고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효도계약서에도 한 달에 40만 원 생활비를 준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간다, 두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쓴다는 게 저희 나이대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계약서 같은 느낌이라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6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며느리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 사이 항암을 다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조금 차도를 보인 아들은 1년 검사를 하는 날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힘든 모든 치료를 다 끝냈는데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입원이 길어지면서 제가 전담으로 병실에 있고 며느리는 더 오래 일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아들 병원비도 그렇지만 손주 기숙사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먹는 게 일절없어 175cm에 60kg도 안 나가지만 부종 때문에 얼굴과 몸이 부었습니다. 매일매일 부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는 고열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고 몸이 부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복도 끝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아들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자기 일은 묵묵히 잘하고 인사를 나누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며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와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보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이 떠나고 일주일 후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 3시는 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요즘은 왜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을 나가? 어머니, 이제 제가 벌어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부업거리 알아보세요. 애들 아빠가 남긴 보험금으로 병원비 다 내고 이것저것 병수발한다고 사용한 돈이 얼마인데 어머니가 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벌어야지 할 수 있나요?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아직은 젊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을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새벽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늘 집에 들어오던 아이가 안 들어오면 걱정을 하잖아요.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지 말고 주무세요. 하고 제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숙생활 같은 생활을 하니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집에 귀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연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못 모시고 살겠어요. 저는 이사 갈 테니 어머니는 어머니 살 길 찾아가세요. 아니, 너 우리 아들 하늘나라 간 지 한 달 지났다고 이렇게 나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냐? 내가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집도 네 앞으로 해주었는데 그건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한 거고 어머니 얼굴 보면서 평생 혼자서 늙어갈 생각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이라도 살아야죠. 저도 이제 40대예요. 이 나이에 평생 혼자 살길 바라세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보통은 시어머니들이 아들 죽고 나면 네 인생 살아라 한다는데. 아니, 1년도 아니고 이제 한 달 되었어. 이제 사망신고서 쓴 지 2주 되었는데 지금 아들 잃은 어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라고 그래? 어디 가시든지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오늘부터 전 일한다고 집에 잘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남편 사망보험금이라 해봤자 5천만 원인데 그걸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머니처럼 안 늙으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네가 아니? 어쨌든 제가 밤에 안 들어와도 신경 안 쓰시고 어머니 인생 어떻게 살지 정하세요. 저는 어머니 가족이 아니잖아요. 승준 씨도 없으면 이제 남이죠. 아니, 내가 지난 몇 년간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 집 어려워서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눈치 한 번 준 적 없어. 그런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오질 않더군요. 간혹 들어와서 샤워하고 옷가지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괜히 말을 걸면 또 나가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가 아니면 화가 나는데 풀 곳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제가 아들 부부에게 잘했다고 한들 시어머니이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매달 말일에 검사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갑니다. 버스로 1시간 가서 피 뽑고 4시간 대기 후 진료받고 오면 반나절이 걸리는 시간이죠. 그날도 오전부터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잘 갔다 오세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따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하루는 술에 취해 오는 날도 있고 아들 짐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버리면서 집안의 짐을 처분하기도 했어요. 손주 녀석이야 기숙사 생활을 해서 집에는 PC와 몇 가지 옷뿐 짐이라곤 며느리 짐과 제 짐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고 집을 나서니 왠지 이제 마음이 풀렸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왜냐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9시에 병원으로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모든 짐을 다 빼서 혼자 이사를 갔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 제 집만 빼고 말이죠. 그리고 황당한 건 그 사이에 이 집을 팔았고 가스, 전기까지 모두 끊어놨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일시정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숨 쉬는 방법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저는 관리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왜 아직 여기에 계세요? 608호 오늘 이사 나갔잖아요. 집 계약 다 하고 일주일 뒤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오전에 전기랑 가스 정상까지 다 하고 가셨어요. 네? 이사요? 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며느리가 없어졌고 제 집만 남겨놓고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불이 안 들어와서 찾아왔어요. 예? 안 그래도 급매로 파셔서 다들 의아해하긴 했는데 아우 어떡해요. 며느리분에게 전화해보세요. 저는 그날 며느리 번호로 전화를 몇백 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방에 있다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대로 내가 살아서 무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위암으로 보내고 50대부터 혼자 살았는데 60대가 되어서는 아들까지 먼저 보낸 엄마가 살고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죽는 용기 또한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부터 알아봤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펜션 청소를 해주시는 숙식 제공 일자리가 있었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2천 정도의 돈이 있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12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전화 연결음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다가 울었다가 반복했어요. 너무 힘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 지금 그래서 어디야? 우리 집으로 올래? 어디 갈 곳은 있어? 언니 변호사 내 친구한테 전화는 해봤어? 어서 전화부터 해봐. 그때 계약서 같은 거 작성했잖아.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다. 지금 바로 해볼게.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저는 바로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님,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누님이 먼저 전화 주시길 기다렸어요. 마음이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집 등기 떼어보니까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을 파셨던데 아마 어머니 도장으로 서류까지 완벽하게 마친 것 같아요. 아마 그쪽도 변호사를 끼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서류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효도계약서 작성한 게 있으니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다 받을 순 없어요. 저희가 효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적으라고 하니 누님께서 며느리분 믿는다고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을 받는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준다고만 명시하셔서 우선 그걸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효도계약서도 네가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작성했지.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너 말 듣고 작성하길 잘했다. 한 달에 40만 원 받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서 연락 한 번 없어? 나보고 알아서 죽어라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아휴... 변호사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노년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할까요? 다들 아들에게 해주지 왜 며느리에게 해주냐고 했지만 병수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였기에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당시에 묵묵히 일도 하면서 남편인 저희 아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더 오래 살 며느리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증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저는 변호사 동생에게 소송을 맡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펜션 직원방에서 자면서 손님이 퇴실하고 나면 청소를 하고 수치 필요한 분들에게 숯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이 5개라 주말이 지나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잘 곳도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주 주말이었어요. 세상이 참 좁다고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바비큐를 위해 숲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승준이 어머니 아니세요?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이름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저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아들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때 방송부였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은 방송부에서 제작을 맡았고 그 친구들은 저희 집을 아지트 삼아 놀러 왔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이번에 모인 장소가 바로 제가 일하는 펜션이었던 거였어요. 우리 아들도 살아있었다면 저 자리에서 친구들과 부부 모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3명의 아들 친구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어머니 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여기 펜션 사장님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몸도 불편하신데 왜? 아니, 사실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저는 부끄러웠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고 지금 연락조차 안 받아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은 증여해준 상태라 그대로 쫓겨나서 일하면서 잘 곳이 필요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지연 씨 본 적 있어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충청도에 있는데요. 거기서 비슷한 여자를 보긴 했는데 경기도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잘못 봤나 생각했어요. 와, 진짜 나쁜 여자네. 어머니,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승준이가 저희에게 어떤 친구였는데요. 저희도 사실 승준이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 안 모이다가 이번에 처음 모인 거예요. 여기도 이상하게 오고 싶더니 승준이가 어머니 도와드리라고 저희를 여기로 불렀나 봐요. 아들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저희 아들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을 보낸 게 아닐까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까지 배신해서 갈 곳을 잃은 엄마를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저는 아들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나 소식 알게 되면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말이죠. 오랜 시간 부부 모임을 하면서 다들 얼굴을 아는 사이여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받아와서 골프 배우면서 알게 된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 카톡을 보니 재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바로 지연 씨입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우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아니 뭐라고? 아들 죽은데 지금 3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한다고? 세상에 내 집까지 다 들고 날라서 지금 재혼을 한단 말이야? 저도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봐서 알게 되었어요. 저도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승준이가 알면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마지막 투병할 때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괜히 면역 약한 승준 씨한테 옮길까 겁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병실에 들린 게 다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났나 보죠? 그러다가 일도 관두고 그 남자 따라 지방까지 내려간 거였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사라지고 사촌오빠 가게에 제일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가게는 2달 전에 폐업을 했고 며느리는 일도 다니지 않으면서 일을 다니는 척했던 겁니다. 그냥 한 달에 생활비 40만 원 정도 받는 거 말곤 며느리가 알아서 돈 관리를 해서 아들 보험금부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하는 며느리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그 애한텐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동생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 아들 병실에 있을 때 마지막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도 1시간 있다가 갔어. 나랑 교대해주겠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 나야 내 아들이니까 교대해달라고 말도 못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생겼네? 나도 아직 40대인 며느리가 나처럼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아니지. 그래 언니 정말 이 계집애가 미쳤나 봐. 신랑이 살아있을 때 바람이 나서 지금 죽고 나서 3개월 만에 재혼을 한다고? 언니 우리 가서 터뜨리자. 미리 알려주지 말고 그놈도 똑같은 놈일 거야. 우선 그 지방이라 아는 것 좀 알려줘봐. 그리고 소송한 건 잘 되어가고 있어? 사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도장까지 찍어서 집을 팔아서 내가 전 재산을 회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지. 집을 증여했는데 그 집을 팔아버렸으니 일이 복잡해졌어. 소송 걸었지만 아휴 정말 죽은 우리 아들만 불쌍해. 진짜 나쁜 것들. 사람이 죽어가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질을 해?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해. 어떻게 인간이 그래?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어. 승준이가 아프기 전에 자기 와이프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언니 우리 복수하자. 자기 혼자 행복하면 안 되지. 내가 같이 갈게 언니. 걱정하지 마. 승준이가 언니한테 어떤 아들이었는데 같이 찾아가자.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제대로 청춘을 즐기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들이 죽은 지 고작 3개월 만에 재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시어머니가 축하해 줄까요? 뻔히 우리 아들 아파서 힘들어할 때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제 전 재산을 가지고 가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동생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누님,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벌금 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죠. 그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대로 넘어가기에 누님이 화병 날 것 같아요. 변호사 입장에선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 싸움이 더 힘들어지니까요. 명예훼손죄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저도 아들을 가진 아비로서 누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오면 제가 법으로 싸울게요. 저 나름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정말 진짜 너무하네요. 우선 아들분이 죽기 전에 그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만 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아들 친구 동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법정 소송 가려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 친구는 우선 카톡 메인 사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날짜, 인스타에 나온 두 사람 사진 날짜별로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3달 전부터 두 사람은 인스타에 커플 사진을 올릴 만큼 연인 사이였고 제가 밤새 기다리다 전화한 날은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혼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같은 대한민국 하늘에서 두렵지도 않았을까요? 아님 이제 사망신고서까지 다 작성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요즘 행복하겠네? 우리 아들 죽어서 넌 내 재산의 보험금에 거기에 다음 달 결혼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내 재산까지 다 들고 간 너. 내 아들 사경을 헤맬 때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닌 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이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제야 전화를 하다니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세요? 저 뒷조사 하신 거예요? 스토킹 하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지금 서류상으로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딸이었어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병수발하면서 돈 벌면서 먹여 살렸음. 제가 할 돈은 다 했죠. 제가 아프라고 했나요? 아버지 닮아서 위암 걸려서 아픈 걸 제가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야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소송까지 하시는 건데요? 돈 얼마 드리면 되나요? 넌 내가 그지로 보이지? 내가 돈 때문에 이래?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자기 남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남편 죽고 2주 만에 남자랑 여행을 가? 거기에 내 집을 나 몰래 도장까지 들고 가서 팔아놓고 나를 내쫓아놓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너무 화가 나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화가 극도로 나면 손이 떨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며느리랑 통화하면서 이러다가 화가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 만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그 애한테 다 주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얼마나 속상해할지 어미인 내가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1억으로 퉁치죠. 저도 어머니를 몇 년이나 모시고 생활비 드리고 거기에 아픈 남편 대신해서 아들 키우고 지금 유학 준비까지 시키고 있어서 돈 많이 들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소송도 취소하세요.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고 한 일이라 법적으로 질 일 없어요. 너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변호사 선임하셨잖아요. 저도 저희 변호사랑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더는 귀찮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꺼져주시라고요. 저는 제 인생 잘 살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더는 모를 거라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다들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친구가 말기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늘 병문안을 와주던 친구들이라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둘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바람이 나서 불륜이었다는 글과 사진을 A4 용지에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결혼식장에 뿌릴 생각이었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 보험금이랑 내 집은 다오. 아들이 병상에 있을 때 바람난 며느리의 재혼을 축하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2년간 감옥에 간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 명예를 훼손한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아플 때 바람이 났고 내 집도 멋대로 팔고 나를 쫓아버린 것도 한치의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전 며느리는 강이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재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도착해서 가는 길목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봤는지 달려오더라고요. 며느리의 사촌오빠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죽었다고 여기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집도 다 들고 가고 아들 아플 때 바람 피운 며느리를 내가 왜 축하라도 해주길 바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가세요. 당신 인생 똑바로 살아. 지금 와서 비로도 시원찮은데 어디서 우리 언니한테 큰 소리야? 당장 지연이 나오라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얼굴 좀 보자. 남편 죽자마자 재혼하는 칸 큰 여자 얼굴 좀 보자. 제 동생과 아들 친구들까지 같이 와서 한 소리씩 했습니다. 그러자 일이 커졌어요. 저는 들고 온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확성기를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위암, 간암, 사기로 아플 때 바람 피운 며느리가 오늘 결혼합니다. 제 집을 증여해줬더니 저 몰래 팔아서 챙기고 저를 무일푼으로 쫓겨낸 며느리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죽은 제 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와이프가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 세상 간 아들이 눈에 밟혀서 저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아들 죽은 지 이제 딱 100일 되었습니다. 100일 만에 재혼하는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며느리는 새파래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여길 알았지? 하는 표정에 손이 떨려서 부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저보다 10살쯤은 더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거 보니 아마 며느리의 새 시어머니겠죠. 지금 하신 말이 다 사실인가요? 정말 우리 아들이랑 만난 게 그쪽 아들 죽기 전 불륜으로 만난 건가요? 거기에 아드님 죽은 지 3개월 만에 지금 재혼하는 게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들, 당장 이리 와. 전 며느리의 새 남편이 될 남자도 이 사실을 처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며느리와 그 사촌오빠 부부 그리고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이없어 하면서 지연이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남편 죽은 지 3년 지났다고 하지 않았어?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분가해서 산다고 했고 나랑 만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그럼 그때 남편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연락이 안 된 3일은 남편 장례식이었던 거고 당신 진짜 사람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비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당신 사업 따라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당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 우리 천생연분이라며. 나한테도 자기뿐이었어.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없었어. 나한텐 자기뿐이었던 거 알잖아. 며느리는 뻔뻔하게 제 앞에서 그 남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며느리가 이제 와서 행복해지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제가 돈도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 마지막 남은 행복까지 망쳐야겠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니? 내 아들 죽고 여행을 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한테 집까지 증여했는데 난 널 용서하지 못한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안 그 남자와 부모님은 그대로 식장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면서 매몰차게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나처럼 사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더 마음을 열었는데 당신은 나를 불륜 상태로 만들었어. 나까지 쓰레기로 만든 거야 당신이. 당신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빌어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과연 당신 남편이 몰랐을까? 알고도 넘기지 않았을까? 당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쉽게 재혼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적어도 사별한 지 3년은 지났고 몸도 마음도 다 정리된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리고 사별한 내 아픔도 당신이 다 이해해주고 품어줘서 좋았는데 당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우리 인연은 오늘로 끝이야. 당신 짐은 내가 다 빼놓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여보, 오늘은 결혼식인데 나보고 나가라 하면 어떡해.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은 나도 사별하고 혼자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우린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지난 세월이 아까워.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지연이는 시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진짜 이 사람 사랑해요.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나타나지 말거라.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감히 우리 아들을 불륜이 나는 쓰레기로 만들고 또 상처를 주다니.
한 번만 더 전화를 하거나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면 너 사기죄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화려한 복수극을 마쳤습니다. 모든 걸 잃은 며느리는 이제 쫓겨날 것이고 그녀의 유일한 친척이자 지인으로 왔던 사촌오빠네 부부도 도망갔는지 그녀 옆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 했지. 이제 시작이야. 내 돈 내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자료 들고 다니면서 네가 내 돈 뱉어낼 때까지 너 쫓아다닐 거야. 아들을 잃은 엄마는 무서울 게 없거든? 내가 이 사실을 네 아들한테 말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 알고 보니 손자도 너 결혼하는 것도 모르고 유학 가는 것 같던데. 내가 차마 지엄이 바람나서 재혼한단 말은 못하겠더라. 지은이도 지네 아빠 죽고 한 번도 나를 안 찾아오는데 나도 없다 생각할 거다. 지애비 아파가지고 병실에 있어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오지 않는 정없는 녀석. 나도 이제 모른다. 그래도 네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건 나의 마지막 배려야. 더 이상 너에게 그 어떤 배려도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픈 말을 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주에 저한테 3억이라는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전부이며 이걸로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거라 했더니 겁이 났나 보죠. 변호사 동생에게 이야기하니 사실상 3억이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우선 받고 나서 소송은 취소할지 말지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소송을 취하지 않고 돈을 받아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아야죠. 사실 2달 동안 제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건 정말 나를 잡아먹는 행위니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며느리의 만행을 복수하고 나니 아들을 볼 자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2달간 한 번도 아들의 납골당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넓지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내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히 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효도계약서는 꼭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요. 괜히 아들, 며느리, 딸 눈치 보고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